반갑습니다.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래 9월 15일 날 정부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체 산업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에서 특히 건설업에서 또 이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건설업에서 어떤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왔는지 좀 그걸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아마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한번 쭉 이렇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잖아요. 정부가 이제 새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 중대재해가 감축되지도 않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중대재해 감축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단의 대책으로 정부가 지금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방식과 절차는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가 지금 거의 50% 이상이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업을 특히 종합 대책에서도 특히 건설업에 정부가 많은 역량과 재원과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건설에서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의지가 이번 종합 대책에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에 어떤 정부의 대책이 지금 이렇게 발표되었는지, 그것도 각 대책에 대해서 크게 건설 쪽은 이제 두 파트죠. 발주자, 발주기간 동안 발주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지, 그리고 또 시공사, 원청에서 또 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 중에서 건설 파트의 주요 정책부터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전편에서 강의했던 종합대책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대책에 보니까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죠. 건설재 중에서도 실제 대기업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 쪽에서도 물론 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10인 이하 영세 작은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거의 한 30-40%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10인 미만 건설 현장, 특히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 건설 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의지가 좀 담겨 있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아마 이런 영세 작은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전 방호 장치라든지 안전 인력이라든지 안전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특히 이제 재방지 시설 품목들, 예를 들면 추락 방호망, 여기 보면은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 난간 일체식 작업 발판, 시스템 비계 이런 거겠죠, 그죠? 시스템 비계, 지붕 안전대 부착 설비, 지붕에서 작업하다가도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 설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재해가 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게차나 크레인에 작업자들이 접근했을 때 이게 뭔가 감지될 수 있는 이런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안전보건 용품이나 장비, 이런 감지 센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약 50 내지 80% 정도 비용을 지원하면서 했는데 이번 정책에서는 그 장비 소요 비용의 최대 90% 아주 많이 투자하는 거죠. 최대 90%까지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할 게 좀 많죠. 우리가 보통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물론 큰 건설공사 발주도 하지만은 짜잘한 50억 미만 건설공사도 많이 발주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이런 공사 현장에 공사를 맡은 업체가 될 경우는 되게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관광비계를 쓴다든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실제 안전에 대한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업장은 좀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좀 해설하고 설명하고 안내해서 이런 영세 시공업체들이 이런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여기 제도 정책 때문에 조금 효과 있는 정책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AI나 스마트 안전 건설을 확산시키겠다. 이런 정부 여지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AI 기술에서도 뭐 세대 뭐 5대 강국에 들어갈 만큼 AI나 스마트 안전 건설은 우리가 참 잘할 수 있는 분야죠. 뭐 구체적으로 스마트나 뭐 요즘에 그 IoT, 그 사물 인터넷 인식을 통한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건설 현장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근로자들의 안전모에 어떤 근로자의 위치 추적 이런 시스템을 부착해서 근로자들이 어떤 밀폐 공간이나 추락 위험 장소에 들어갔을 때 이게 바로 상황실이나 통계실 이런 데서 감지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어떤 빠른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가스나 온도 또는 산소 농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다 이렇게 우리가 IoT 시스템으로 설치 가능하겠죠. 특히 이런 거는 주로 질식이나 화재 예방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안전모나 안전벨트에 추락 감지 센서 이런 걸 부착해서 만약에 근로자가 추락했으면 이게 바로 감지 신호가 확인이 돼서 즉자적으로 응급 대응이 가능하게끔, 그러면은 이제 뭐 사망까지 안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건설 현장에 뭐 지게차나 크레인이나 포크레인이나 뭐 중장비에 작업자들이 접근했을 때 거기에 이제 협차량이나 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때 이제 그 장비에다가 이런 근로자 접근을 인식할 수 있는 감지 센서를 부착해서 예방하는 것도 스마트 안전 관리의 하나의 어떤 방법이고, 요즘은 이제 건설 현장이나 제조 공장에서도 CCTV를 많이 활용하죠. CCTV를 통해서 어떤 특히 고위험 작업은 CCTV를 통해서 중앙에서 CCTV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위험성을 평가해 보기도 하고 위해 위험을 찾아서 바로 현장에 어떤 대응 조치를 홍보하고, 이런 CCTV 영상 분석도 AI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스마트 또는 IoT 시스템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요즘은 또 기상 이벤트 많잖아요. 건설 현장에. 그래서 기상에 관련된 사항들, 뭐 폭우나 뭐 폭풍, 뭐 폭설 이런 거에 대해서 IoT나 또는 AI 기반을 통해서 즉각적인 기상 정보가 현장에 어떤 제공해주고 현장에 어떤 대응 시스템을 빨리 감지 본부나 센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어떤 고층 작업이나 5개 작업자들의 보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스마트나 또는 IoT 기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 이거는 뭐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각 제조 공장에도 하겠다는 게 아마 정부 여지인 것 같고, 이거는 뭐 보니까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R&D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26년에는 약 370억 원 투입하겠다. 스마트 공장도 이제 공장을 지을 때부터 아예 적절한 작업 통로, 적절한 방호 센서 이런 게 다 구축될 수 있게끔 뭐 26년도에는 약 300억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좀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공공이나 민간 건설 사업에 있어서 안전비용 또 측정 공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게 이번에 어떤 건설 파트에서 핵심인 것 같아요. 특히 보면 이제 발주자 같은 경우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발주자가 공사를 발주할 때 그 공사에는 충분한 그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게 이제 시행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의무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발주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원청이 다시 하도급업체한테 건설공사 보급을 줄 때 그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상 의무를 원청까지 확대했다. 이것도 좀 눈에 띄는 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도급 불공정 특약 점검. 건설 현장에 어떤 우리가 중대재해를 못 막는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우리 관행적으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하도급 불공정 계약이죠. 하도급 불공정 계약.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하도급,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 단속하고, 만약에 이런 제하도급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정부에서 이제는 과징금, 단순히 형사적 처벌 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과징금을 때리겠다. 이런 것도 정부가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 적정 공사기간 보장이죠. 적정 공사기간 산정할 때, 특히 민간공사에서 적정 공사기간 산정할 때 일정한 심사를 받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정부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폭염이나 기상 이변이 있을 때 이게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끔, 연장해서 충분한 적정 공기가 확보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제도하겠다. 이런 것도 정부가 발표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부 발표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뒤에서 다시 하나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 이제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이게 이제 뭐 건설 현장 체불임금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역시 또 재하도급 하다 보면 뭐 공사 10억이 될 게 한 3억에 그냥 이렇게 재하도급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업자에서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가 이제 근절해 보겠다 하는 취지로 일단 노동부와 국토부가 지금부터 합동적으로 적극적인 단속하고, 단속해서 걸리면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보니까 원청 건설사 같은 경우는 등록 말소까지 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이제 공사 발주나 이런 도급 줄 때 특히 질식 위험이 있는 업무는 도급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했는데, 최근에 뭐 제가 보기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수도 관로 공사 맨홀 점검이라든지 이런 공사에 도급 근로자를 투입시켰다가 산소농도 측정을 사전에 미리 안 해가지고 이렇게 질식사고가 한 2, 3회 반복된 적이 있었죠. 뭐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이런 밀폐 공간에 질식 작업을 해서 도급을 줄 때는 어떤 업체가 충분한 그런 안전보건 능력이 있는 업체만 줄 수 있게끔 하도급을 제한하겠다 하는 것도 어떤 중요한 정책으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발주자와 설계자와 감리자 등 건설 현장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되어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 같은 경우는 주로 시공자, 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도록 그런 데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또 이번에 건설안전특별법이 지금 국회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죠. 지금 정부의 의지를 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통과시킬 것 같은 좀 분위기죠. 거기에서 보면 이제 결국은 앞으로의 건설안전은 시공자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아예 그 기획,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나서야 된다. 즉, 건설 공사를 하면 실제 공사로 인해서 제일 이익을 향유하는 데는 결국 발주기관 내지 발주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고, 그 다음에 하도급체인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나도, 공사의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하는 발주자에 대한 책임이 많이 강화됐죠.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발주자의 의무가 이번에 최근에 일부 강화됐죠. 뭐 안전보건 대장의 작성 의무라든지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의무라든지 있었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 같고, 아마 건설안전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어떤 발주자의 의무를 대폭 강화시키겠다. 그 중에서도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적정 공사 기간, 부여 의무 이 부분을 아마 정부가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주자 의무뿐만 아니라 이제 설계자는
공사를 설계할 때부터 설계 도면 또는 설계 계획서에 유해 위험 시설 장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개구부가 있으면 개구부에 방호 장치라든지 출입 금지 장치라든지 낙하물 추락 방지망이라든지 또는 뭐 시스템 비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안전 시설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게끔 하고 발주자가 그걸 관리 감독하게끔 하는 걸 아마 이번에 정부가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감리자는 시공의 주로 품질 관리를 많이 해왔죠. 시공 품질 관리를 많이 했는데, 아마 건설안전특별법이 통과되면은 감리자에게는 시공자가, 안전하게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리 하게끔 하는 의무를 부여하겠다라고 아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마 일부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건설안전특별법을 아마 신설해서 아마 이걸 곧 아마 시행하지 않을까. 아마 26년부터 아마 이게 법이 아마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그 건설안전의 초점이 지금은 현재는 시공 단계에서 원청 또는 시공사가 주로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주제였다면은 앞으로는 시공 전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발주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발주자가 이 안전보건 공사 기간 전 기간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게끔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뭐 그런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걸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화청 통합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 이런 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원화청 통합안전관리 이게 뭐냐면은 우리 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별로 체계 구축하게 되어 있죠. 사업주가 종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첩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산업법상의 여러 가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건설 현장은 특이하게 하나의 장소에 많은 하도급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원청사와 하도급체가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한 장소에 원청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따로 있고 각 부분별 전문공사별로 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개의 안전보건관리체 복합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일론화되지가 않고 이게 지휘통제선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언제나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원화청 가능하면은 통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좀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인 것 같고요. 이제 그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안전보건협의체. 건설업 같은 경우 안전보건협의체가 기존에 건설공사 12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됐던 게 이제 이걸 50억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안전보건협의체도 안전보건협의체는 원청하고 하도급체 근로자 대표하고 다 도와서 같이 안전보건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죠. 특히 뭐 작업 시기 조정이라든지 작업 간의 어떤 혼선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거라든지 또는 비상 대피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가 협의하고 공유하고 하는 그런 협의체죠. 그 협의체 구성을 기존에 120억 공사에서 이제 50억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현재 아마 일반 사업장은 100인, 건설공사 같은 경우 120억 이상이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도록 했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단위 사업장별로 하는 거거든요. 단위 사업장의 사용자 측과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모여서 노사가 같이 모여서
우리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들, 중요한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인데,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청사, 너희들끼리만 노사가 모여서 하지 말고, 너 공사에 들어와 있는 협력업체도 다 들어와서 원화청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라. 라는 취지로, 아마 법이 좀 개정될 것 같아요. 그래 되면은 안전보건협의체하고 조금 다른, 안전보건협의체보다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상이 높죠. 그래서 좀 더, 원화청 통합안전보건관리체계에 가까운 그런 제도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할지, 아마 이해하는 과정에 조금 시행착오나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다음은 이제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의무화. 지금 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면은 사업주가 이렇게, 선정해서 고용노동부가 재촉, 마지막으로 위촉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감독관한테 작업 중지 제도라든지 어떤 뭐 안전에 대해서 어떤 위법 사항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중대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주자 하는 부여해서 이거는 이제 그 노동자가 참여하는 뭔가 어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건설 현장에 구축해 보겠다는 아마 정부의 그런 의도가 아마 담긴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정책의 특징이 제재 조항이 되게 강화됐어요. 지금 건설 현장 같은 경우 이제 솔직히 이제 중첩법 시행되고 상당히 많은 건설업체에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죠. 차기 구축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되게 부담이지만은 중첩법 자체가 이제 중대재해가 나면은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지금 법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을 차도록 아주 엄격하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부담인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안 잡히니까 건설자 제재를 지금 뒤에서 보셨다시피 훨씬 더 많이 강화해놨어요. 근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 27일인가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대부분 뭐 원청사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정을 했는데 유죄와 동시에 근데 징역 1년 이상 동시에 집행유예를 보통 2, 3년씩 다 붙여가지고 실제 경영 책임자나 오너가 구속되는 사례가 아주 극히 드물었죠. 그래서 조금 더 정부가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해서 보니까 연간 3명 이상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뭐 형사처벌은 별개로 하고 형사처벌이라면은 산업안전보건법 또 형법상 과실치상죄 또 중첩법상의 경영책임자 처벌 이거와 별개로 또 이거는 다 형법상 처벌이죠. 이거 또 과징금은 경제적 제재죠. 경제적 제재. 그래서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최대 하한선인 3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거죠. 이거는 이제 조금 대형 건설자 같은 경우는 실제 1년에 보통 한두 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3명 이상 되면 이제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까지 이렇게 부담한다면 이거는 이제 상당히 아마 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이제 대형 건설사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떤 정부가 상당히 경제적 제재 카드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조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건설사 영업정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요건을 기존에는 이제 동시에 2명 이상, 동시 2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래 정부 정책에서는 동시 2명이 아니고 연간 2명 이상, 연간 다수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를 하겠다. 그럼 완전히 다른 거죠. 솔직히 건설 현장에서 물론 2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2월 달에 추락사고가 한 번 나고, 만약에 9월 달에 밀폐에서 지식사고가 나고, 이런 식으로, 동일 사고가 아니라도 1년에 2명 이상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강력히 정부가 지금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 같고요. 영업 정지 기간도 기존에는 보통, 사망자가 2명에서 5명이면 3개월, 6명에서 9명이면 4개월, 10명 이상이면 5개월 이렇게 했는데, 영업정지 기간을 아마 훨씬 더, 확대하겠다. 예를 들면 2명에서 5명 이상이면은, 지금은 3개월이지만 앞으로는 6개월, 1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시도 읽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고 있었는데,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아예 그냥 건설업을 그냥 등록 말소하겠다. 하는, 사형성 거죠. 건설업자한테는. 규정을 신설해서, 그럼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잖아요. 건설사 이름만 바꿔서 또 등록하면 되지 않은데, 아마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 건설사 사업주까지 추적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또 피해갈 수 없도록 한 것까지도 정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는 다수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그 시장에서 거의 퇴출시키겠다는 선전포고로 저는 약간 보여지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놓은 것 같고요. 그런 조치 외에도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현재 2년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걸 아마 3년으로 이렇게 확대하겠다 이런 것도 발표했고, 그다음에 어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은행 여신심사나 보정, 분양, 보통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거 분양하려면 다 분양 보정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는 은행에 대출 보정 받아야 되고, 이런 분양 보정이나 대출 보정 받을 때 그 건설사가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 아닌지 그걸 보정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즉 중대재해가 타수 발생한 건설업체는 이제는 분양보정이나 여신심사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조치가 지금 단계에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자본시장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 즉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 사실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고, 중대재해 관련 사실을 ESG 평가 및 스튜디오십 코드에 반영. 스튜디오십 코드라는 것은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 투자할 때 특정 업체가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게 있으면은 그런 업체한테는 투자 자체를 제한하게끔 하는 그런 기준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는 자본시장에서도 약간 이렇게 불이익을 받거나 약간 대출될 수 있는 뭔가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나 형사처벌적인 면이나 자본시장 측면이나 다방면으로 지금 압박이 지금 온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건설공사 평가를 강화시키겠다. 이미 공공기관에서도 건설공사 평가가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욱더 이제 강화시키겠다. 왜냐하면 이제 공공기관 경영 평가할 때 기관장 안전 책임에 대한 배점을 대폭 향상시키겠다. 이런 것 같고, 또 건설 현장 안전관리 등급제의 대상을 지방 공기업까지 확대하겠다. 지금까지 지방 공기업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 등급제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지방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안전관리 등급제에 포함시키겠다. 그런 지시도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는 안전활동 수정평가 있죠. 안전활동 수정평가에서도 중대재해가 반복 시에는 50점 이상 감점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발주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면담하겠다. 면담해서 이 발주 현장에 제대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작동되고 있는지 그걸 단순히 서류 심사가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와 면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 형틀 목공이나 비계공이 있으면은 선생님은 작업할 때 어떤 작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생님 작업할 때 주로 위해 위험률이 어떻게 있나요? 선생님이 작업할 때 선생님은 작업 위험성 평가에 어떻게 참여해 봤나요? 또는 선생님이 어떤 비상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예를 뭐 폭염이 있을 때 선생님은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교육 훈련을 받으셨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 걸 물어봤는데 작업자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거나 우리는 뭐 별다른 교육 훈련을 한 거 없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안전활동 수정평가에서 대폭 점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존에 뭔가 이렇게 서류 중심의 심사 체계에서 현장 중심의 현장에서 제대로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이게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아마 이런 걸 주로 보겠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건설 현장이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이제 서류 중심의 체계 가지고는 더 이상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이제 이미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이 제대로 안전보건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업 숙련 인력 및 안전문화 조성 해가지고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건설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를 통한 숙련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건설재 사망자 보면은 이제 통계를 보면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고령 근로자 또는 미숙련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사망재가 발생하고 있죠. 이런 건 또 건설 이제 불법 다단계와도 다 관련이 있죠. 뭐 물량팀이나 오야지들이 주로 미숙련 근로자들, 일용 근로자들 일시적으로 데리고 와서 현장에 투입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중대재해를 많이 발생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걸 조금 개수해보기 위한 취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건설 기능인 등급제, 그러니까 현장에 주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이 인력을 등급을 나누겠다. 뭐 그걸 등급을 어떻게 나눌지는 정부가 이제 세부화해 놓겠죠. 그걸 뭐 경력으로 하든 아니 뭐 어떤 기능 시험을 치서 하든 그래서 건설 기능인 등급제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시공능력 평가,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할 때도 건설 기능인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냐, 그 건설업체가 건설 기능인을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건설 기능인을 얼마나 상시 고용하고 있냐,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체한테 아마 높은 시공능력 평가 점수를 주지 않을까. 또 정부 공공기관 그 정부에서 입찰할 때도 아마 이런 게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건설 현장에 결국은 이제 청년층을 좀 더 유입시키고 숙련 기능인이 좀 건설 현장에 좀 들어와서 좀 건설 공사의 질도 높이고 안전 수준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취지지 않을까 이렇게 읽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 안전 일터 신고센터 운영하겠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고소작업 중 안전대 미착용 등 건설 현장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보여지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끔 신고하면은 최대 50만 원의 보상을 해주는 약간 뭐 건설 현장 파파치 뭐 이런 개념이겠죠. 이런 것까지 도입되기 시작하면 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해야 될 건설 현장에 이제 막 한쪽에서 사진 찍고 고발하고 막 해야 되면은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이게 재예방에 도움될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정부도 워낙 건설 현장에 아무리 관리 감독을 해도
잘 안 바뀌니까 이렇게 아마 신고 보상 제도까지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 특히 이제 노사관계 마찰이 있는 데서는 이렇게 많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건설안전정책에 대한 최종 발표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은, 일단 소규모 현장에서 건설재해를 좀 막겠다. 그리고 앞으로 원청도 중요하지만은, 시공사도 중요하지만은, 발주자, 공사 계획 시공 단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전 공사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될 발주자 의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건설 공사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였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집중 단속해서 건설재해의 근본 원인을 좀 제거하겠다. 이런 것도 핵심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대재해를 발생한 건설재해에 대해서는 경제적, 형사적 또는 입찰 제한 등 경제적, 형사적, 행정적 모든 금융적 모든 행정적 제재를 다 동원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 AI 기반 건설 안전 기술 보급하겠다. 이렇게 한 5, 6가지 정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부 노동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건설업 발주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제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가 포함되어 있죠. 이건 아마 정부가 건설안전특별법에 의해서 발주자한테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게끔 하는 의무를 이제 부과하려고 하는 계획인 거죠. 보통 이제 적정 공사비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보면은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보통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책정을 안 하죠. 최소로 책정하거나 아니면 안전관리비를 최축소해서 하거나, 또는 10명, 20명 들어가야 될 인력을 최소 인력으로 투입시키거나, 충분한 공기가 확보 안 되고 또 아니면 공기를 계속 산축시키는 압박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도 우리 건설 현장에 있죠. 이런 고질적 병폐들이 결국은 이게 중대재해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었죠. 아마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게 근본 원인이 적정 공사비가 책정 안 됐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한다는 거는 안전, 품질 또는 공기, 그다음에 기술적 사항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라. 누가? 발주자가 공사비를 책정할 때 안전, 품질, 공기, 기술적 요인을 모두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공사비를 산정해라. 이런 취지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안전투자 비용, 품질 관리 비용, 노무비, 적정 노무비죠. 여기서 노무비는 최소 노무비가 아니고 충분히 안전하게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는 적정 노무비, 그다음에 공사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주자들은 이제 안전관리비를 별도 계상하고 적정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게끔 사채 내 검토위원회를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각 공정별 충분한 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될 수 있게끔, 특히 위해 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관리비가 더 많이 책정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계산해야 될 것 같고, 설계 변경이나 물가 상승 시 자동적으로 이런 안전보건 예산이나 비용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아마 체계 시스템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주자의 의무는 이제 적정 공사 기간 부여 의무죠. 적정 공사 기간 부여 의무. 적정 공사 기간이라는 거는 각 공정별 안전조치 시간을 반영한다든지, 또 기상환경에 대한 영향도 공사 기간에 반영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 교대나 휴식 시간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공기가 반영돼야 되고, 또 하도급
공정 간의 어떤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뭐 이런 게 많죠. 뭐 공사 막 마감이 오면 급하면 막 동시다발적으로 도급 공사 진행되죠. 그러다면 혼재 작업을 인해서 충돌, 협착 또는 뭐 폭발, 밀폐 공간 폭발 화재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그게 다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공사 기간을 이제 의무적으로 발주자가 산정하게끔 정부가 부여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을 산정할 때 특히 이제 발주자들은 위험 공정에 대해서 충분한, 위험 공정이면 다른 공정에 비해서 혹시 더 공사 기간이 길어야 된다 이 말이죠. 공정별 특성, 중장비나 작업 난이도라든지 투입, 근로자 투입 인력 또는 계절적 환경적 요인을 다 고려해서 위험 공정에는 충분히 공사 기간을 더 확보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발주 단계에서 이게 담당자 재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으로 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기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체 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주 부서에서 산정한 공기가 어떤 검토위원회에서 제대로 됐는지 이중으로 확인 검토하는 이 공기 적정성 검토위원회는 뭐 자체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외부 전문 인력도 들어와서 객관적으로 이런 공사에 이 정도 공사 기간이면 충분한지 그런 것도 검토위원회를 거치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기 변경 시 재검토하고 승인해 주는 제도도 우리 자체 발주 단계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나 기상억하, 위험 공정 추가됐을 때 공기가 재산정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시스템을 미리 다 해놔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공사가 들어가다 보면은 예상치 않은 공기 연장 사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없어가지고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공기를 연장하거나 연장해야 될 게 연장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공기 연장이나 설계 변경이나 위험 공정이 새롭게 추가되면은 그걸 좀 특정하게 심사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발주 단계에서 다 구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책임 확보 의무. 본 법에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원천까지 확대됐죠. 지금은 발주자의 의무였기 때문에 발주자는 당연히 원청 시공사에 그 공사 발주할 때 공사 금액에 산업안전보건비를 계상하고 이제 발주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원청사가 하도급 줄 때 원청도 다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발주자는 결국 이 시공사의 어떤 시공사가 하도급업체한테 설정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발주자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럼 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까지는 원청한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만 계상하면은 끝. 원청만 관리감독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원청이 하도급업체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원청이 하도급업체 제대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고 계상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이거를 갖다가 발주자가 관리감독해야 된다. 관리감독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원청과 하도급, 즉 단계별 책임을 명문화하자. 특히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해서 원청은 어디까지 관리감독하고 하도급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부정 미집행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이제는 발주자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사용 집행 안 하면은 원청이 그걸 사전에 파악해야 되고 파악한 내용을 다시 발주자한테 보고해야 되고 발주자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끔 이런 감시 관리감독 체계가 원하청 발주자 간에 잘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하도급 방지 관리 체계 강화해가지고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합동 단속, 즉 국토부와 노동부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겠다. 그리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하겠다. 여기서 등록 말소는 주로 시공사를 말하겠죠. 그러면은 시공사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고용노동부나 국토부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 말소 이렇게 강력한 조치하는데, 그러면은 공사 발주업체인 발주기관이나 발주자한테는 아무 처벌이나 아무 제재 안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발주자한테도 이 불법 하도급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발주자가 원청이 하도급과 계약이나 이런 하도급 단속이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발주자가 원청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발주자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원래 하도급체 선정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관여할 수 없죠. 그거는 원청에서 하도급체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A업체, B업체를 시공사 보고 선정해라 할 수 없죠. 대신 직접적인 하도급체 승인권 없지만 행정적으로 통해서 원청이 이상한 하도급체, 안전보고 능력이 취약한 업체를 선정을 했는 경우 거기에 대한 검토, 반려, 보안 요구 이런 건 할 수 있죠. 행정적 이런 요구는 조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발주자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하도급에 의해서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원청은 등록 말소가 되어버리는 거고, 발주처는 이런 관리감독 제대로 안 했으면 발주처에도 어떤 벌금이나 또는 경영평가 또는 안전활동평가 이런 데 엄청난 감점을 줄 것 같은 그런 정부의 어떤 태도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 하도급 점검은 제가 볼 때 원하청, 발주자하고 원청이 좀 같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좀 구축돼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에 아마 발주자 의무에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위반 시 등록 제재한다고 되어 있고, 이건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불법 하도급은 되게 중요하니까요. 불법 하도급이 왜 발생하시는지 아시죠? 건설 현장에 참 건전하기 힘든 구조적 원인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큰 대형 건설 공사가 있어도 발주기간 해봐야 그 공사 관리감독자 한 두세 명밖에 없죠. 그 부서에서.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면은 원청사도 10명 이내밖에 없어요. 100억 공사, 200억 공사 하더라도 원청에서 실제 상식 자기 인력은 10명도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죠. 대부분 하도급체들이 하도급 전문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거죠. 조경공사, 토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다 전문공사들이 들어오는데, 그럼 이런 하도급 전문공사들이 상시 현장 인력을 보유하고 되는데, 여기도 현장 인력 보유하고 있지 않죠. 여기도 깨끗하면 현장 소장 3, 4명 정도만 고용하고 있고, 실제는 이제 여기는 물량을 따서 일하다 보니까 실제 물량팀이나 오야지를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건설 현장 가보면은 타일 마감 작업에서 타일 공장이라면 타일 작업자는 오야지가 실제 작업 지휘하고 하도급체 사업주나 하도급체 현장 소장이 현장 지휘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불법 하도급이고 제하도급이고, 여기서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지금 처벌 대상은 현재는 시공사를 처벌하게 돼 있죠. 시공사, 원청사를 처벌하게 되는데, 향후에는 원청 및 발주자에 대해서도 관리 의무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게끔 발주자도 불법 하도급 관리 의무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주자의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현행은 발주자는 없어요.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근데 불법 하도급 방지 및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신설해서 앞으로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원청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 형태가 영업정지, 등록 말소까지 갈 수 있지만은
향후에는 발주자에 대해서도 행정평가 감점, 과태료, 응사책임 가능성을 통해서 발주자에 대해서도 불법 하도급 관리 감독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발주 단계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제도화하겠다. 이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은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어요. 안전관리 계획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있는데, 여러분 헷갈릴까봐,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계획서는 주로 이제 유해위험 공사, 아주 위에 깊이 특파기를 하거나, 아주 고층 건물을 짓거나,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높은 비계를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국토부에 이렇게 신고하게끔 돼 있죠. 그건 주로 기술적으로 안전관리의 사항에 대해서 통제하겠다는 거고,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발주 단계에서 안전관리 계획은 건설공사 전 주기 과정에서 공사 발주, 계획, 그다음에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발주자가 수립하고 발주자가 관리 감독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주 단계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수립된 대로 시공사, 감리회사 또는 설계사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발주자가 관리 감독을 해라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설계 사무소는 설계 도면 또는 설계 계획서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안전 예방 시설을 설계 단계에 다 반영해라 이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발주자는 공사 착공 전후 안전관리 계획 이행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이행 결과를 공사 관리 평가, 입찰 평가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제한제도.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업체들은 공공기관의 입찰이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지방 짜면한 건설업체들은 다 지자체나 작은 다른 데서 민간에서 발주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데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들은 아예 그냥 공공기관 입찰에 그냥 제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건설업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대형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대형 건설사는 공사 현장이 많잖아요. 공사 또 대규모 프로젝트에 건설 현장이 많잖아요. 대형 건설사는. 여기서 1년에 한 두세 건 빠바방 이렇게 중대재해 나버리면은 대형 건설사도 이제 정부 건설공사에 참여가 제한을 당하면은 그 피해는 엄청나죠. 그러면은 저는 대형 건설사든 중소건설사든 지금 정부의 입장이 아주 강력하게 변했기 때문에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정말 많은 아주 고도의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먼저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정부에서는 발주기관에서는 그 중대재해 발생한 시공사에 대해서 중대재해 이력 연계형 입찰 심사 체계를 아마 구축하겠죠. 그죠? 예. 발주기관은 정부 다양한 발주기관에서는 이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특히 공공 같은 경우는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건설업체든 대규모 건설업체든 각 건설업체들이 중대재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시정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입찰 제한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내가 이 지방에서 여기에서 입찰 제한 받으면 저쪽 가서 이렇게 또 낙찰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이런 그 중대재해 이력을 어떤 전산으로 구축하고 그 정보를 공공기관 입찰 시스템에 아마 다 반영해서 어느 공사에도 쉽게 참여 못하게끔 아마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하고 또 중대재해 입찰할 때 중대재해 평가 항목이나 감점 제도를 훨씬 더 이전보다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것도 뭐 이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오네요. 중대재해 이력에 대해서 발주 기관 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중대재해 관련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정보를 조달청이나 기재부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 연동하여 발주 기관 간 공동관리 체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피해갈 데가 없죠. 그래서 지금 다 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보통 안전관리에서 지름길은 없다고 하잖아요. 진짜 이제는 지금까지 늘 그랬죠. 건설 현장이 적은 예산으로 빨리빨리 공사를 해다 보니까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 활동이 서류 중심으로 많이 해왔단 말이죠.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서류 중심을 하다가 만약에 중대재해가 나면 이제는 뭐 형사처벌, 경제적 제재, 아예 앞으로 입찰, 제한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제재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고 FM대로 해야 된다. FM대로 하고 그 대신 발주처에서는 이 시공사들 FM대로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보장하고 이런 식의 체계가 이런 체계를 꿈꾸는 게 지금 전부인데 이거는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20, 30년, 50년간 이렇게 거쳐온 건데 우리는 강력한 법 제도로서 이렇게 강력하게 끄집어 가다 보니까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현장의 부담이나 건설업체의 어떤 안전보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까. 방향은 맞지만은 이게 지금 급격하게 중대법 시행된 지도 이제 갓 2, 3년밖에 안 됐는데 다양한 제재 조치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좀 완전 생각을 달리하지 않고는 앞으로 건설업을 좀 영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낙찰자 안전평가 배점 강화, 이제 정부 공공기관에서 이제 낙찰할 때도 안전평가,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평가 점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낙찰 심사나 이런 데 참여할 때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안전보건 체계 고도화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코사 MS라든지 ISO 35001, 코사 MS는 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인정해 준 거고 ISO 35000이란 국제표준이죠. 국제표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뭐 갖췄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뭐 요즘 이런 거 신청 많이 하죠. 건설업체에서 이런 걸 이제 인정해 놓으면은 정보 입찰할 때 여기는 비록 중대재해가 났지만 빨리 그래도 그걸 재방기 대책도 수립하고 이런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좀 이걸 반영해서 낙찰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건 되겠죠.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된 안전책임 이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기관장 안전책임을 배점을 상향하겠다. 공공기관 기재부에서 경영평가를 매년 거의 하고 있죠. 그때 기관장의 안전책임 배점을 상향시키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인 것 같고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뭐 기관장 안전책임 배점 향양뿐만 아니라 또 기재부에서 안전관리 등급제를 각 공공기관마다 다 하고 있죠.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안전활동 수승평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모두 다 이제 공공기관이 건설 현장을 발주하고 있으면 특히 안전관리 등급제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할 때 중대재해가 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니까 건설 현장에 이 발주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현장에서 작동시키게끔 관리 감독하고 있냐 이게 대한 배점도 많이 높일 거고 실제 여기를 집중 아마 심사하려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생각하시고 우리 대응할 때 우리 어떤 공공기관 안전활동 우리가 대응 지표를 만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미리 그것까지 대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하자. 뭐 그런 대응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평가 관점제도 강화. 그다음에 안전경영성과의 정량평가 공시체계 확립. 그래서 경영평가를 위해 공공기관은 재해율이라든지 안전투자액이라든지 교육 이수율,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률 이런 걸 가능하면 정량화해서 예를 들면 안전경영 실적 지표로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만들어두면 좋지 않을까. 수술령보다는 이렇게 정량화해서 우리 공공기관은 재해율 몇 프로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전년 대비 안전투자액을 얼마나 높였다. 우리는 교육 이수율을 120% 이상 달성하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어떻게 도입했다. 이런 걸 정량화해서 안전경영 실적표로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안전관리 등급제라든지 안전활동 수준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참고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건설사업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 마련. 지금 앞으로 제가 이야기했듯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는 시공에서 발주로 시공 단계에서 준비 단계, 설계 단계, 계획 단계, 기획 단계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계획, 기획, 설계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발주자가 질 수밖에 없죠. 발주자. 그래서 발주자의 의무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대표적인 징표가 중첩법도 마찬가지고 산안법에 발주자 의무가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고 건설안전특별법이 곧 시행될 상황이죠. 이런 것도 그런 징표죠. 그래서 점점 발주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는 공사 계획, 기획, 설계, 착공 전 과정에서 어떻게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까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검토하고 아마 공공기관의 평가는 기관에서도 발주자가 이런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보겠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참고 이건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건설안전특별법 이야기가 제가 놓았으니까 건설안전특별법의 간단한 내용만 좀 설명해 줄게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목적은 건설 현장의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거다. 즉 발주자의 의무, 설계자의 의무, 감리자의 의무, 시공자의 의무, 각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 물론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발주자와 시공자의 의무가 명확하게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굳이 건설안전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발주자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지법에 강화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특별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물론 아직까지 발주자나 이에 대한 책임이 법원에서 묻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저는 굳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지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걸 또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다. 아마 그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지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노동단체나 어떤 일부 야당의 어떤 비판에서 결국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적용 대상은 공공, 민간, 건설공사 다 포함되고 책임 주체는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각 책임 주체별 안전 책임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특히 발주자의 의무는 공사비, 특정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 특정 공사 기간을 보장할 의무 이런 것들이 아마 주로 들어갈 것 같고 또 설계자는 설계 단계에서 유해 오염 요인을 반영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의무가 들어가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하게 시공하는지 그걸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여할 것 같고 시공자는 공사 전 과정에서 실제 안전하게 시공할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그런 의무에 대해서 부여하고 특별히 또 보면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발주자와 어떤 시공사의
각각의 의무를 부여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법의 제도 운영은 아마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아마 관리 운영하지 않을까. 특히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 기대 효과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발주자 중심의 구조적 예방 체계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점점 공공기관 제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점검 진단을 많이 나가보거든요. 많이 나가보고 하는데, 컨설팅도 많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지자체 보면 건설과에서 보니까 어떤 구청 같은 경우는 50억 미만 공사가 반기에 50에서 200건 이상 있대요. 50에서 200건. 그런 공사는 발주 부서의 관리감독도 현장에 나갈 인력도 없대요. 그냥 발주만 해놓고 그냥 거기서 공사 어떻게 하는지 현장도 못 보고 있으니까 서류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공사에서 만약에 하부 중대재해가 나거나 그래서 불법 하도급이 발각되거나 하면은 발주자까지도 이제는 어떤 행정적 처벌 또는 경영분야에서 대폭 감점, 형사적 처벌도 얼마든지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훨씬 더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는 발주자의 의무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더 고민이 많을 시공사의 어떤 정부 대책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원하청 통합안전관리체계 강화에 있어서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는 120억 이상이었던 게 이제 50억 이상으로 확대가 됐죠. 50억 이상 건설공사는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를 해야 되겠죠. 하면서 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고 공정 간 간섭, 한 공정에 한 공간에 여러 도급체가 동시에 작업하다 보면 혼재 작업으로 인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걸 서로 협의를 해라 이런 취지죠. 그래서 50억 이상이 되는 데서는 지금부터 안전보건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지금부터 체계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하청 노사 공동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하던 원청 중심의 안전보건위원회를 이제는 하청의 근로자 대표, 사업자 대표가 더 쉽게끔 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 내용이나 회의 내용 이런 게 다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양한 우리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다 개정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원청의 중요한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만 심의하게 됐다면 이제는 원청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특히 하청 작업 공정에서 하도급 작업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업안전보건위원회 차원에서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교육은 전반적으로 잘 맞게 하고 있는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원하청 사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라 하는 취지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체계 구축, 이제 앞으로 노동자 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지 또는 시정 조치 여부권을 부여한단 말이죠. 이런 제도가 들어오면 우리가 또 매뉴얼 다 수정해야 돼요. 매뉴얼 수정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시정 요구할 때, 작업 중지할 때 어떤 시스템을 어떤 절차로 진행할 건지 이런 운영 규정 또는 지침 이런 게 다 보완이 돼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있어서 이제 합동 위험성 평가. 또 건설 현장이나 또는 조선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데, 대부분 이렇게 도급을 주다 보면은, 안전보건 능력이 취약한 데서는, 위험성 평가도 아주 부실하거나,
또는 위험성 평가 능력 자체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예. 근데 그러면은 언제든지 또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원화청 통합해서 위험성 평가하는 거죠. 원화청 통합해서 방법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원청이 먼저 위험성 평가하고 원청이 평가한 걸 도급업체에 주고 도급업체가 그걸 다시 반영해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방식이죠. 반대도 할 수 있겠죠. 도급업체가 먼저 자기 위험성 평가를 원청에 올리고 원청이 그걸 검토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방법,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세 번째 방법은 원화청이 합동으로 같이 그 각 공정별로 위험성 평가하는 방법이죠. 뭐 다양하게 1, 2, 3 세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노동부에서도 이런 원화청 합동 공동 위험성 평가를 권고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특히 하청업체가 위험성 평가할 능력이 안 될 경우에, 그 경우에는 원화청 공동 위험성 평가하는 것도 좋다.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만 또 한다고 해서 이게 중대재해가 또 감축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위험성 평가하고, 이 위험성 평가는 뭐 TBM, 작업안전허가제, 뭐 관리감독자 순회점검, 도급사업에서 순회합동점검, 이런 것들과 다 서로 연계가 돼야 돼요, 이게. 위험성 평가 따로 하고,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따로 있고, 합동점검 체크리스트 따로 있고, TBM 일지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다 보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험성 평가에서 나왔던 유해 위험 요인은 TBM에서 확인하고,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순회점검할 때 확인하고, 또는 도급사업에서 합동점검, 위험점검할 때도 또 확인하고, 반대로 이런 다양한 정기점검에서 나왔던 유해 위험 요인이 어떻게 다시 또 위험성 평가에 반영해야 되겠죠. 이게 서로 순환하면서 서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건설 현장이나 이렇게 체계 점검 진단 가보면은 서류는 많은데 이게 다 별도로 되어 있어요. 위험성 평가 다양한 위험 요인 뭐 200개, 300개 잡아놓고 순회점검, 합동점검 내용 보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거나, 순회점검, 합동점검에서 위험하다고 지적된 게 위험성 평가서 보면은 다 빠져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청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산업법에서 적격 수급업체 선정 의무가 있죠. 또 중저법에서 이제 도급 용역 위탁 총사자 또 보호하기 위해서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적격업체 수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고, 또 선정하고 나서도 적격업체에 대해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부터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제가 점검진단 나가보면은 적격업체 심사 단계에서는 있는데, 선정해놓고 그 업체가 안전보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기에 대한 점검 표나 리스트나 활동은 없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이 페이지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화청 안전교육 및 비상 대응 훈련 강화. 이것도 뭐 원래 안전교육은 뭐 고용한 사업 쪽 하면 되죠. 근데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업체들이 안전보건 교육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원청에서 전문 업체 또는 하도급 업체들, 근로자들 다 원청에서 일괄 교육시키는 건설 현장도 꽤 많죠.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사례라고 봐요. 원래 교육은 사업주가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위탁도 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가 안전보건교육 능력이 안 되면은 원청에서 직접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도 있고, 원청도 만약에 시공사 자체가 안전보건 능력이 안 되면 발주기관이 우리가 외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활용하든 안전보건 저희 같은 전문가를 활용하든 해서 교육을 대신 시켜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저는 안전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안전교육을 그냥 서류만 검토하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실제 제가 발생한 근로자를 만나보면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안전장비를 사용해야 되고,
위험성 평가에서 어떤 유해 위험률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런 자기 각 공정별로 그 공정을 수행하는 그 작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주요 정보에 대해서 원청이나 발주자에서 공동으로 도급체와 위험성 평가 교육이든 안전보험 교육이든 같이 할 필요가 있고 비상대응 훈련도 마찬가지 도급체 참여에 다 같이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대응 훈련도 제가 공공기관의 지자체 많이 평가 보면은 뭐 화재 대응 비상 훈련을 많이 하는데 사업안전에서 요구하는 거는 작업 공정별, 위해 위험 장소별, 어떤 위해 그 재해 유형별 그런 좀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비상 대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화재만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락, 화재, 붕괴, 질식, 감전 이런 다양한 재해 유형에 따른 비상대책 훈련도 매뉴얼을 갖추고 실제 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구조 개선 및 불법 하도급 차단해가지고 하도급 계약 사전 심사 및 적격 수급인 선정 강화. 이건 제가 앞에서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국토부나 고노부가 현장 점검해서 발각이 되면은 건설 시공업체는 만약에 중대재해가 났는데 그게 불법 하도급에 의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은 등록 말소까지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발주자한테도 관리감독 불법 하도급에서 어떤 관리감독 체계가 있었고 어떤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 행정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체에서는 이제 스스로 원청사는 하도급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담당자한테 맡기지 말고 수시로 하도급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도급 심사할 때 혹시 불법 하도급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게끔 4대 보험이라든지 세무신고라든지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급여 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법 재하도급을 이런 하도급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전문기관을 좀 설치해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제가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모든 하도급 계약서에 재하도급 금지 조항을 신설을 한다든지 계약 직업 출입자 관리 정보를 통합화 전산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무등록 재하도급 또는 명의대여 시 적시 원청에 보고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불법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고 여러 가지 매뉴얼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단속 체계에 대응해서 우리도 24시간 자체 원청사가 신고받을 수 있게끔 신고 제도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속기관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미리 이미 다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점검한 계약서, 출입자 명부, 안전비용 집행 내역을 딱 자료를 준비해서 이런 단속이나 점검에도 잘 대응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이제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원래 발주자까지 있었다가 이제 원청까지 확대됐죠. 이제 원청도 하도급 줄 때 하도급 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되고 실제 하도급체가 우리가 원청이 집행한 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했는지 원청이 발주자한테 보고하듯이 똑같이 하도급업체한테 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내역, 증빙자료 이걸 받고 확인, 검토할 의무가 있다. 이걸 다시 또 원청한테도 내가 하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걸 또 발주자한테도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체계의 시스템을 다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비 검증위원회. 아마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감독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던 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것부터 보거든요. 또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검찰이나 노동부 제일 먼저 보는 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어떻게 계상됐냐, 어떻게 실제 집행됐냐 안 됐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게 대한 자료는 지금도 다 하고 있겠지만 훨씬 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시 재재 리스크 관리. 지금 1년에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은 영업이익의 5%, 그다음에 최대 30억 원, 최소 3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지금 부과한다고 지금 정부가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아무리 큰 이제 대형 건설사라도 영업이익이 5%면 이거 엄청난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사고 나고 중대재해가 나고 대응하는 비용, 뭐 로펌을 쓰든 법률 대응을 하든 이 비용이 예방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이제 커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제는 안전보건 예산을 지금까지는 사고 나면 어떻게 우리 경영 책임자 사업주 처벌 안 받게끔 할 건가에 예산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그 예산을 아예 중대재해가 나지 않게끔 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의 예방 체계에 예산을 훨씬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동시 2명에서 연간 다수 사망이면은 영업정지가 되게끔 이것도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 사고 발생 시 즉시 중대재해에 대한 보고 체계도 다시 한번 다 검토해야 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 사망한 건 아니다 말이죠. 빨리 대응하면 사망 숫자를 줄일 수도 있고 사망자가 안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응급 대응 체계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 체계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대응팀을 훨씬 더 강화하고 TF팀 구성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징후가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하자마자 30분 내에 본사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 이런 거죠.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일 빨리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훨씬 더 강화시켜서 만약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인정받은 게 없다면은 코스 MS라든지 ISO 35000이라든지 이런 인정을 받아서 다시 다음에 정부 입찰이나 발주에 입찰할 때에는 좋은 점수를 받게끔 어떤 그런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럼 재발방지 이행 계획서 이런 것도 좀 이제는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전문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놓을 필요가 있다. 예,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입찰 단계에서 중대재해 발생 이력 관리 대장을 체계적으로 유지하여 평가 시 불이익을 사전에 예측하자. 어쨌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여러 가지 금융적 제재, 입찰 제재를 할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공공기관의 특징에 맞게끔 또는 입찰 평가 기준에 맞게끔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평가 시스템을 갖추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이야기고, 그래서 보니까 본사 차원에서 중대재해 이력 통합관리 대장을 구축하자. 본사도 여러 가지 이제 공사 현장이 많으니까 그럴 때 중대재해 통합관리 대장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처나 감독기관에 보고 기록을 저장하고, 입찰 평가에 대응한 데이터베이스를 반영하자. 이런 이야기,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공공 입찰 평가할 때 안전 경영 지표를 대폭 강화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재해율, 우리가 개선율, 뭐 교육 기술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어떤 정량적으로 잘 매뉴얼이나 관리 대장에 넣어서 잘 대응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건설업에 미치는 중요 어떤 정부 정책의 내용들과 발주기관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원청사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한 내용만 좀 설명을 했고요. 어쨌든 느낌은 뭐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약간 건설업이 좀 타겟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정부에서도 이렇게 중대재해 감축하는 데서 가장 빠른 효과가 건설 현장에서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의 어떤 관리 감독 또는 대응팀, 뭐 근로 감독 이게 다 건설 현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류 중심으로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구축한, 아마 다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나서 이미 체계 구축은 다 했잖아요. 체계 구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뭐 컨설팅도 받고, 진단도 받아보는 게 좀 필요하죠. 그 진단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매뉴얼 자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매뉴얼이 있는데 현장에서 왜 작동 안 되는지, 현장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 진단해서 좀 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수밖에 없고, 앞서 말했듯이 이제는 유행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정말 건설 안전은 지름길이 없다 이 말이 맞듯이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야지만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제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이번 강의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